방 안에는 묵은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박기철은 아침부터 TV 앞에 앉아 싸구려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시계 초침이 느릿하게 돌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창문 밖엔 비가 내렸고 그 비가 벽지를 타고 스며드는 소리가 방 안을 메웠습니다. 이혼한 지 반년 그는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먼저 변했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빈 종이컵을 구겨버렸습니다. 냉장고엔 단무지 한 통과 싸구려, 소주 한 병뿐이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켜지자 그는 반사적으로 집어들었어요. 은행 잔고는 3,240원.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낡은 지갑 속에서 딸의 번호가 적힌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수민이는 잘 살겠지, 아빠라고 해도 되려나.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 그는 거울을 봤습니다. 무너진 얼굴, 덥수룩한 수염, 자신조차 알아보기 힘든 초라한 모습이었죠. 벨이 2번 울리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잠시 그의 눈가가 젖었어요. 그래, 아빠다. 잘 지내냐? 기철은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몇 마디 안부를 나눈 뒤 그는 결국 말을 꺼냈어요. 아빠가 요즘 좀 힘들어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민의 숨소리가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어요. 아빠, 이제 그만 스스로 해요. 전 더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겨진 건 통화 종료음뿐이었죠. 기철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바닥에 던졌습니다. 피도 내 피인데 이렇게 차갑게 굴어? 분노와 서러움이 섞인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요. 그는 주저앉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죠. 그 차가운 감촉이 잠시 현실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 다 나 때문이지. 그가 처음으로 내뱉은 자책이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골목 어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철은 천천히 불 꺼진 방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위엔 구겨진 담요, 텅 빈 소주병, 그리고 딸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수민아, 아빠가 다시 잘해볼게.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그의 눈빛엔 이상한 광채가 잠깐 스쳤습니다. 마치 무너진 삶 속에서도 아직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사람처럼요.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빗방울은 오래된 원룸의 낡은 처마를 타고 떨어졌고 그 소리는 그의 가슴 속 허무와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의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수신 전기요금 미납 통보.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여전히 과거 속을 떠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죠. 며칠째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박기철은 전화를 붙잡고 있었지만 수미는 끝내 받지 않았어요. 통화 기록에 빨갛게 남은 부재중 20건이라는 글자가 그의 불안과 자존심을 같이 긁었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쫓기듯 방 안을 돌아다녔어요.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냄새는 숨을 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차들이 비를 가르며 달렸습니다. 그 소음이 그에게는 조롱처럼 들렸어요. 다 자기 인생 살잖아.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딸의 SNS 계정을 찾아 들어갔지만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라는 문구만 보였어요. 그 순간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문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붉은색 글씨로 강제 단전 예정. 기철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낡은 재킷을 집어 입었어요. 그래, 이정희한테 가야지. 지 딸 문제 좀 생각이라도 하겠지. 스스로에게 이유를 만들며 문을 열었습니다. 버스 안은 낯선 사람들의 잡담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철은 작게 몸을 웅크렸어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가엔 붉은 실핏줄이 번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회사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죠. 출입증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로 정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희야. 그는 불쑥 불렀습니다. 정희는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여긴 왜 왔어요? 그냥 할 말이 있어서. 그의 목소리는 눌러쓴 감정으로 갈라졌습니다. 잠깐 커피 한 잔만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죠. 기철 씨, 이제 그만해요. 수민이도 당신 얘기하기 싫대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기철은 가족끼리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보안 요원이 달려와 그를 막았습니다. 나 가족 보러 왔는데 왜 막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그를 찔렀죠. 밖으로 쫓겨난 그는 비 맞은 개처럼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서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거리의 가로등이 차례로 켜졌습니다. 그 불빛들이 마치 그를 비웃는 눈처럼 보였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 나만 싫어해. 이 세상엔 나밖에 없어. 지나가던 행인이 잠시 그를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바닥엔 물웅덩이가 번졌어요. 그는 젖은 신발을 끌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길가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뽑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맴돌았죠. 그 쓴맛이 자신의 인생같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거리를 걷는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그의 눈에 박혔습니다. 순간 눈물이 고였지만 곧 분노로 뒤섞였습니다. 왜 나는 안 돼?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죠. 원룸문을 열자 어둠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젖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소리가 비참한 자장가처럼 귀를 울렸습니다. 잠시 후 그의 눈꺼풀이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그 밤 휴대폰 화면에 새로운 번호로 문자 전송 실패 알림이 뜨고 꺼졌습니다. 모든 연결이 끊어진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작은 균열이 소리 없이 벌어졌습니다. 어둠은 그에게 익숙한 친구가 되었어요. 며칠째 창문을 닫은 채 방 안에서 술과 라면,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박기철은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가족 예능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이가 아빠라고 외치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건전지가 굴러갔죠. 그는 술병을 잡고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다들 행복하잖아. 나만 이렇게 된 거지. 그의 입가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바닥에는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고 사진 속에 웃는 얼굴이 그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엄마 닮았어. 냉정하단 말이야. 그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손은 휴대폰을 향했어요. 딸의 번호를 찾아 다시 눌렀습니다. 수민아, 아빠야. 잠깐만 얘기하자. 통화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또 한 번. 어느새 통화 기록은 20개가 넘었어요.
응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라는 자동음이 들렸죠.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희가 번호 바꿔줬구나. 내 딸까지 빼앗아간 거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머릿속에 이상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정희가 딸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 자신을 비웃는 표정. 다 계획된 거였어. 그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새벽 2시 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딸의 흔적을 찾기 위해 검색창에 이름을 적었어요. 몇 년 전 대학 졸업식 기사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화면 속 딸의 미소는 밝았고 옆에는 정희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웃음이 그에게는 조롱처럼 보였죠. 나 없이도 잘 살잖아. 그는 모니터를 향해 빈 소주병을 던졌습니다. 병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방 안 공기가 멎었습니다. 유리 파편에 반사된 불빛이 벽을 따라 흩어졌어요. 그는 잠시 멈췄지만 이내 파편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가족은 원래 아픈 법이야. 그의 입가에 이상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수민이에게 줄 말. 글씨는 삐뚤고 흔들렸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결국 내 피는 내 안에 있어. 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손끝에 잉크가 묻었고 종이는 젖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창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겠구나. 그 한마디는 결심이자 최후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어요. 기철은 낡은 외투를 꺼내 입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과 눈이 마주쳤죠. 초췌한 얼굴, 붉게 충혈된 눈, 그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니까 당연한 거야. 그렇게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문을 열자 찬바람이 밀려들었어요. 그는 우산도 없이 비 내리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번졌고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발소리가 묘하게 일정했어요. 그 리듬은 마치 자신이 정한 운명으로 향하는 발걸음 같았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공공요금 연체 통보. 그러나 그는 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한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딸을 만나면 다 풀릴 거야. 나를 이해할 거야. 그 생각은 망상과 위안의 경계에서 번갈아 흔들렸습니다. 그는 골목 끝에 멈춰 섰습니다. 낯선 어둠 속에서 비 냄새가 짙게 퍼졌어요. 그 냄새는 오래된 후회의 향 같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피는 내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이제 과거도 미래도 아닌 단 하나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이미 사랑은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박수미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퇴근길 전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일은 늘 그랬듯 평범했지만 가슴 한쪽이 자꾸 조여왔어요. 밖은 봄비가 내리고 거리의 불빛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돌아들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듯 숨소리와 발소리가 교차했습니다. 수미는 걸음을 빨리 했고 열쇠를 손에 쥔 채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착각이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불을 켰을 때 방 안의 정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수미는 창문 커튼을 닫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그러나 차단된 번호 시도 18건이라는 알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현관문에 낯선 편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 삐뚤빼뚤한 글씨. 우리 딸 얼굴 좀 보자. 아빠 단 6글자가 수민의 손끝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 글씨는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이러시네. 그녀는 곧장 경찰서 민원 창구를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협박성 내용은 아니지만 기록은 남기겠습니다. 수미는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호 요청이 가능할까요? 담당자는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직접적인 위협이 없으면 조치가 어렵습니다. 경계만 하세요. 그 말은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미는 회사에서 동료 혜성과 마주쳤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그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수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잘 못 자서요. 그 말 뒤로 혜성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죠. 밤이 되자 집은 고요했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었어요. 수미는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고 작은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때 창문 밖에서 담배 불빛이 깜빡였어요. 단속적인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요. 수미는 커튼을 조금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희미하게 서 있었습니다. 모자와 외투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그녀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재빨리 커튼을 닫고 문을 잠갔습니다. 거실 불을 모두 끄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꼭 쥔 손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화면에는 비공개 번호 수신 중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어요. 수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진동은 3번 울리고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다시 고요했어요. 담배 불빛도 사람의 그림자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 속엔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냥 기분 탓이겠죠.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창문 유리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비쳤습니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 섞여 낮게 웃는 듯한 소리가 스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수민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과 함께 비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그 냄새 속에 오래된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기철은 이제 완전히 거리의 그림자 같았어요. 비를 맞으며 걷는 그에게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은 기름에 젖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엉켜 있었죠. 한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빵 조각과 반쯤 남은 소주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창문 불빛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나를 좀 봐야지.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었어요. 공원에서 잠을 청하고 근처 분식집 쓰레기통에서 남은 음식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 사이 그의 머릿속은 점점 뒤틀려 갔죠. 딸은 나를 버렸다. 정의가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다. 그 생각이 반복되며 그의 이성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공사장 근처를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한쪽에 버려진 망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낡고 녹슬었지만 손에 쥐자 이상하게 익숙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손끝에 피가 도는 것 같았죠. 이건 나를 지킬 도구야. 그는 그렇게 자신을 속였습니다. 밤이 내리자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거리엔 불빛이 줄어들고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졌어요. 그는 망치를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한숨과 중얼거림이 섞여 나왔습니다. 수민이는 착한 애였지. 하지만 세상이 망가뜨린 거야. 그의 눈빛은 어느새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전신에 피로가 쌓였지만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힘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무언가를 쓰듯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가서 말해야 해. 직접. 그 시각 수미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귀에 꽂은 이어폰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걸음을 재촉했죠. 동시에 멀리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천천히 그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섰습니다. 경비실 안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집 불이 꺼져 있었죠. 지금쯤 자겠지.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의 소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는 한참 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향기, 익숙한 샴푸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향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이게 가족의 냄새지. 그는 속삭이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은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미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해 돌아가. 그는 잠시 멈췄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곧 다른 음성에 덮였습니다. 넌 아버지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이 두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곧 단단히 굳었죠. 그래. 이건 마지막 대화야. 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링 소리가 울렸어요. 안쪽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안에 망치를 쥐었습니다. 숨이 거칠게 올라왔어요. 수민아, 아빠야. 잠깐만 문 좀 열어봐.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딘가 간절했습니다. 문 안쪽에서 살짝 망설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빗소리가 갑자기 거세졌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복도 천장을 하얗게 비쳤습니다. 그 빛에 그의 얼굴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피곤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철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그리고 그 소나기에서 망치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성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표정엔 광기와 해방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복도 끝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내 사라졌어요. 오직 바람만이 어두운 복도를 따라 울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 했어요.
수미는 현관 앞에 선 아버지를 보고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젖은 외투, 축 늘어진 어깨, 그리고 붉게 충혈된 눈동자. 그 모습은 기억 속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빠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목소리엔 부드러움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집안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미는 손에 쥔 휴대폰을 본능적으로 움켜쥐었어요. 늦었어요, 아빠. 내일 얘기해요. 문을 닫으려는 순간 기철의 손이 문을 막았습니다. 딸이 아버지랑 말 좀 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는 억눌린 분노를 감춘 듯한 말투로 웃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미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무서워요. 그 말에 기철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서워? 아버지가 무섭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거실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고요한 집안에 빗소리와 함께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기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힘들었어. 아무도 내 얘길 들어주지 않았어. 근데 넌 딸이잖아. 내가 도와야지. 그의 눈빛엔 간절함이 깃들었지만 그 간절함이 이미 왜곡돼 있었습니다. 수미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기철의 눈이 번쩍했어요. 그게 뭐야? 그가 외쳤습니다. 수민이 놀라며 몸을 돌리자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아빠는 그냥 얘기 좀 하자고. 손끝의 힘이 지나치게 세졌습니다. 수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놓으세요, 제발.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탁해지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기철은 한동안 그녀를 붙잡은 채 말을 잃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와 슬픔,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들 나를 버렸어. 근데 넌 그러면 안 됐잖아. 그 한마디는 울음인지 분노인지 모를 떨림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필사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어요. 그 순간 거실 불빛이 깜빡이며 붉은색으로 번졌습니다. 바깥에 네온사인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붉은 조명이 두 사람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수민의 눈동자가 공포로 커졌고 기철의 얼굴에는 광기가 번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망치였습니다. 그 순간 수민은 숨을 삼켰어요. 아빠, 그거 내려놔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기철은 들리지 않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가족이 다시 하나 되는 거야. 그가 한 발 다가오자 수미는 뒤로 물러났고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컵이 깨지며 물이 흩어졌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기철은 흔들렸습니다. 망치를 든 손이 떨렸고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는 그냥 잘해보고 싶었는데. 그 말 뒤로 그는 무너질 듯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의 고삐가 끊어졌습니다. 망치가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수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급히 문 쪽으로 달려가려는 순간 기철이 반사적으로 팔을 뻗었습니다. 서로의 몸이 부딪히며 넘어졌고 거실 유리창이 쾅 하고 깨졌어요. 유리 파편이 바닥을 덮으며 반짝였습니다. 빗물과 피가 섞인 붉은 자국이 바닥에 번졌습니다. 그 소리에 이웃집에서 누군가 문을 열었지만 곧
다시 닫혔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들린 비명소리를 비바람 탓으로 여겼어요. 방 안에서는 여전히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짧고 거칠게 이어졌죠. 이윽고 창밖에 불빛이 꺼지고 방 안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빗소리만이 현실을 증명했어요. 그 소리 위로 낮고 쉰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수미나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너무 늦게 흘러나온 후회였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박기철의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 끝에는 깨어진 사진틀 속에 웃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였죠. 새벽 공기는 비냄새와 피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붉은 빛이 벽을 타고 번졌고 비에 젖은 아파트 입구에는 호기심 어린 주민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형사 오진국은 현장으로 향하며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또 가족 사건인가요? 옆에 후배 형사가 낮게 물었습니다. 오진국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죠.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야. 냄새가 이상해. 거실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붉은 자국이 점처럼 찍혀 있었어요. 깨진 유리 사이로 바람이 불어 커튼이 부서진 파편을 스쳤습니다. 구급대원이 부상당한 박수민을 들것에 실으며 말했습니다. 의식은 있어요.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큽니다. 수민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여전히 피와 유리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방 한쪽에는 피가 묻은 망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엔 주저앉은 박기철이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상처가 있었고 얼굴엔 멍 자국이 번져 있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기철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붉은 눈동자 사이로 공허함이 비쳤습니다. 가족이 나를 버렸어요. 그는 마치 자책과 분노가 섞인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형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진 액자 속에는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서 가족을 부수는 건가 오진국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액자를 들어 올리고 깨진 사진 조각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먼지를 털었습니다. 기철 씨, 딸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살았어요. 그 말에 기철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그 애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말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집착이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경찰차의 불빛이 반사되어 천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메모를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예고된 일이었어. 누구도 이 사람을 막지 않았지. 그는 수사 기록을 남기며 사건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기철은 6개월 전 이혼 후 사회적 단절, 반복된 금전 요구, 그리고 점진적인 분노 증폭. 주변에선 그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아무도 그의 내면의 균열을 보지 못했죠. 형사는 펜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 안에서 태어난 폭력은 언제나 조용히 자라죠. 잠시 후 수민이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을 떴습니다.
오진국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녀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순간 기철이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경찰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쇠의 차가운 소리가 울리며 방안 공기를 갈랐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오진국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먼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비와 함께 흩어졌습니다. 누가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걸까? 형사의 낮은 독백이 새벽 공기 속에 사라졌습니다. 현장 한가운데 깨진 유리 조각 사이에서 낡은 시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초침은 사건이 벌어진 순간 그대로 멈춰 있었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가 그 시계를 때리며 작은 파문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파문은 마치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진실을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봄비는 그쳤고 거리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하지만 병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 풍경은 박수민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붕대를 감은 팔로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새가 지나갔고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형사 오진국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수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만 잠이 잘 안 와요. 그 말에 형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 일 겪고 나면 누구라도 그렇죠.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수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병실 한쪽 탁자에는 깨진 액자 조각이 조심스럽게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어릴 적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죠. 아버지의 미소, 어머니의 품, 그리고 어린 자신. 그러나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나요?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구속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신감정이 진행 중이에요. 말은 계속 같아요. 가족이 나를 버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민 씨,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말에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수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비쳤지만 그 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상해요. 아직도 아빠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형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건 트라우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겁니다. 아니,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가 돌아서려던 순간 수민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형사님, 그날 아빠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형사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대답 대신 가방에서 수첩 한 장을 꺼냈어요. 낡은 종이에 삐뚤게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진 않았습니다. 그 말은 틀렸어요. 수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책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형사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걸 기억하세요. 그가 떠난 후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수미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그만 괜찮아져야겠죠.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병실 벽시계가 틱, 틱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초침은 어느 순간 멈췄어요.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멈춘 시계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의 시간은 거기서 멈췄지만 나는 계속 가야 해요. 그 말은 결심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액자 속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조심스레 손끝으로 깨진 부분을 덮으며 속삭였어요. 이젠 용서도 미움도 모두 내려놓을래요. 그리고 창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고 햇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 평범함이 그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미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속삭임이 병실 안에 퍼졌습니다. 다시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멈췄던 시계 초침이 딸깍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던 듯 다시 흐르고 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